들을 때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인생의 씨름 없는 웃음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행복한 날들이며 소중한 하루하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행복을 다시 되찾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어요.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으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지만 그때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셋째 딸로 태어났고 부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쌍둥이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과는 4살 터울로 엄마 같은 언니로 지내고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여자에게는 자매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일을 맞닥뜨리거나 다른 사람들과는 말 못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자매들끼리는 스스로 겁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막내 동생인 지훈이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눠요. 막내도 나도 연애나 결혼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어서 대화가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셜 액티비티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막내는 인내심이 부족한 야망 있는 아이예요. 또 우리 첫째 동생은 호주로 유학을 가서 10년째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세 자매는 보통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실상은 다른 사람들이라 서로 만나면 더 재미있고 즐겁답니다. 같아요. 우리 세 자매가 각자 개성이 고유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멋있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덕분에 우리 딸들에게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나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투자를 아낌없이 해주셨기에 우리는 또래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외면을 가꾸는 일보다는 내면을 다지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 세 자매 모두가 명품이나 서치와는 거리가 먼 가운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곁을 나눠주는 분들에게 큰 감사를 느끼며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중 제가 28살이 되던 10년 전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만난 요리를 만들거나 함께 책을 읽는 등과 같은 활동을 했는데 이런 일들은 아이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주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며 기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힘든 점을 모르고 봉사활동을 계속해왔던 것 같아요. 몇 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한 명의 언니가 있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지수 씨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이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잖아요.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면서 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무 좋아요. 그나저나 이전에 기업 봉사에서 나왔던 영민 씨 생각나요? 저희가 다니는 보육원에 저번 달에 어떤 기업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하러 왔었거든요. 이례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가볍게만 하는 인사 후 그냥 지나갔는데 언니가 말한 남자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그분 맞아요. 생각이 나네요. 키 크고 얼굴이 하얗고 번 말씀하시던 분이죠. 맞아요. 그 친구가 알고 보니 제 대학 후배 친구인 거예요. 와, 정말요? 세상이 이렇게나 좁다니까요. 그나저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영민 씨가 지수 씨를 소개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번호를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저는 너무 뜬금없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제게는 그날 잠깐 뵌 게 전부인데 무슨 이유로 쟤를 소개받고 싶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날 중간 쉬는 시간에는 우리 중 한 명인 지수 씨가 혼자서 쓰레기를 주우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갔다고 했어요. 내게는 연애나 남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생각했지만 그때 언니가 하는 말로부터 한번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 뒷정리를 하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것에 놀랐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 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언니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후배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성실하고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날 만나서 알겠지만 아름다우셨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 언니의 말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깔끔하고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모두 바빠서 신경 쓰고 계시는데 혼자 조용히 뒷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잠깐 쉬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일하시리라 생각했거든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고는 저희 둘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우리 회사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는 전략팀에서 4년째 근무했다고 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은근히 통하는 면이 많았어요. 연애에 관심이 없던 제가 그 사람에게 점점 끌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몇 달간 만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연애하며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연애하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가족들이었어요. 큰언니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나의 연애에 놀라워했죠. 언니가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좋은 것 같아. 네, 맞아. 지수야, 너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연애하게 될 거야. 네, 그래야지.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지 우리 딸이 연애를 하고 있어. 얼굴이 정말이지 밝았어. 엄마도 참 다양한 말을 하는구나. 가족들은 놀라운 기색을 보였지만 곧 제 연애를 지지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남자친구와 1주년을 맞이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런 것을 물었어. 오빠는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니? 넌 지순이가 좋아하는 작은 것에 관심이 있는구나. 소박함과 소탈함을 좋아해요. 떡볶이를 하나 먹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실 대학 시절에 만난 오랜 시간을 보낸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집을 처음 보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 후에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는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제 소박함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난이 집안이 아닌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걸 느꼈어요. 이 남자는 정말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가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랫동안 교사로 일해오셨고, 어머니는 주부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는구나.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직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서 결국 그 녀석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해. 그래도 우리는 서로 비슷한 편이라고 생각되어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그런 일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남자친구에게는 그냥 우리 집은 평범한 회사원 가정이라고 소개했는데 오히려 집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좋다고 하셔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 많은 제 막내 동생은 제 연애를 응원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제 이전 연애처럼 결말이 될까봐 조심하는 걸로 아셔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하고 의심했던 것마저 잠재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어쩌면 오빠가 언니에게 접근할 때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생이 최근에 작은 수술을 받아서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매번 동생을 차로 데려다주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 가족 같이 돌봐주는 거예요. 동생도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죠. 저번에는 병원에 데려다주고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야 했을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미안하다며 5만 원을 지워주고 택시를 타라며 말했지만 언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남자는 진짜 진국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물어보니 그가 자기 가족이면 나한테도 가족이라서 챙겨주어야지 라고 대답했어요. 또한 그가 곧 제 처제가 될 예정이니까 제가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당장 결혼 제안은 안 할 거야.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 주었어요. 결혼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제게 강요하거나 누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러가고 우리는 3주년을 맞이했어요. 그 해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싫어했던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준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3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지켜준 그 사람이면 평생을 맡길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허름을 원하지 않아서 소박하게 스몰 웨딩으로 진행했어요. 결혼식에는 근친 중에 꼭 오셔야 할 분들만 모셨습니다. 저희는 사업 집안이라서 유난스럽게 식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화환 같은 것은 정중하게 사절하셨기 때문에 화환 하나 없는 결혼을 했어요. 전 너무 만족스러웠고 이어진 결혼 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저희는 회사의 위치도 가까워서 항상 함께 퇴근하고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일상을 보냈는데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들 이런 재미에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여느 신혼부부처럼 생활을 하게 된 지도 어연 1년이 흘렀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요. 그렇게 했던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우리처럼 서로 믿음직한 파트너가 없기도 하고 나도 남편을 너무 믿지만 그래도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정도 지났으니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늦은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 지수의 아버지 말씀이 맞아. 확실하게 결심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 그리고 혼인신고할 때에는 우리 집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른이 제안해 주신 것이니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며 이해했죠. 그러고 우리는 결혼 1주년을 맞이하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부부가 된 지 1년이 지났으니 혼인신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아예 계획도 조금씩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분,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다시 말했어요. 갑자기 할 말이 뭐예요? 당신이 계속 무겁게 얘기하니까 괜히 무섭네요.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시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대표이시고 해마다 다른데 매출 규모는 대략 5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과 경영 연수, 말하지 못했던 이유 등 이제까지 숨겨둔 일들을 하나씩 제 남편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솔직히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걱정도 했었어요. 4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도 남편의 반응이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제가 예상치 못했던 매우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동안 해당 내용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운해했을 뿐만 아니라 집이 잘 사는 것이라고 기쁘게 여기거나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내가 무심했던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는 것이 내가 조건을 봐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한 것이고 장인어른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냥 그뿐이야. 장인어른, 장모님은 나에게 단지 당신으로 대해주시는 보살핌이 있어서 감사한 분들이라. 어쨌든 이제서야 말해줘서 고마워. 그야말로 우리 쌍둥이 처제들의 생일 선물을 뭘 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워낙 까다로운 아이들이라서 자본주의부터 계속 고민 중이야.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서운하거나 하진 않아. 정말 서운할 것도 많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으니 그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속이 좁아 보이지만 남편의 덤도만 받은 걸 알고 나도 살짝 놀랬어. 그래도 그분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어. 내가 결혼하는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생각했어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도 그는 연애 때랑 똑같이 저를 대해주었고 저희 관계는 사랑으로 정말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희 아빠 또한 남편에 대해 확고하게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아빠는 원래 은퇴를 하신 후에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기실 계획이셨어요. 첫째 동생은 호주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곳에서 호주 남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둘째 동생은 변호사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있는 아이예요. 제가 경영적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고 문외한이라 아빠 회사를 운영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하셨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제 남편의 뒷목을 보고는 생각이 많이 바뀐 듯 했어요. 한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귀여운 일이니만큼 내 가족이 가업을 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딸들은 누구 하나 회사에 관심이 없으니 근데 우리 사위가 야무지고 또 전공이 경영이다 보니 사위한테 회사를 맡기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 하지만 자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아빠는 남편에게 경영을 넘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아빠가 한평생 일거운 일을 이어받아서 한다면 이보다 좋은 시나리오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장인어르신, 조금 갑작스러운 이야기일지라도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르신의 명예를 회방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닐까 생각돼요. 아이고, 자아내도 본인도 처음 듣는 사실이라 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지경인데 당연히 내가 했던 일들을 몇 년 동안 자네가 잘해줘야 할 것이겠지요. 똑똑한 머리와 능숙한 솜씨가 있으니 분명히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어요. 아들로서는 조금 어색해하며 아버지의 제안을 수락하곤 합니다. 만일 그런 기회를 장인어르신이 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이이가 전략팀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장서방을 믿어.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우리 집의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도 나타났거든.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어. 그 후로 남편은 예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했어. 남편이 아빠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도 남편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됐고 또 어차피 제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었기에 겸사겸사 퇴사를 선택했어. 남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어.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한참 넘는 날도 있었어. 아빠도 그런 모습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었어. 장서방은 잘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제가 또 몰랐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빠가 저에게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함께 경영한 지 한 3년이 되었을 때예요. 우리는 생각했던 대로 아이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잠깐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서 아이는 더욱이 꿈도 꾸기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대해 조금은 소홀해진 것 같아요. 매번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 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남편이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저를 타박하는 듯한 것 같아요. 당신, 아무리 집에 있어도 그렇다고요. 조금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인 거 아니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다른 사정이나 부부 모임 때도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서 조금은 관리를 해야겠지. 너무 집에서만 퍼져 있으면 안 되겠어. 요즘 바쁘긴 해서 말을 못했었는데
지난번부터 생각하고 있어. 아이가 안 생긴다는 이유로 우는 소리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기지 않는지 거울 좀 보는 게 어떨까?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안 생겼다고 마치 제 탓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경영자가 되면서 제게 싫은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내심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죠.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인터폰으로 입차 알림음이 울려왔어요. 남편의 차가 드디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화가 나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그가 오지 않아서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썬팅된 창문을 내다보고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 자고 있었고 옆 보조석에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한 비서가 자리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깍지에 손을 모아두고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 세상을 모르고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후 차문을 두드려 두 분을 깨웠어요. 문을 열어 지금 뭐 하는 거냐? 고 물었더니 남편은 부끄러워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얼굴로 일어나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집에 도착한 거야? 술이 적게 먹혀서 상황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 왜 오비서와 함께 있는 거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려 했는데 둘 다 방금 깬 상태로 술이 깬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 얼굴들을 다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너무 취했기 때문에 오비서가 데리러 왔다가 둘 다 잠들어 버린 거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손을 그렇게 꼭 붙잡고 있는 거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할 건데? 됐고 올라가서 얘기해. 동네 시끄럽게 이게 무슨 경우야? 진짜 경우 없는 건 누군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올라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최면이 있지? 어디서 앞에서 그렇게 나한테 면박을 주어야 속이 시원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오비서랑 왜 그 시간에 그렇게 깍지를 꼭 끼고 있는 건데? 제가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 어디서랑 나랑 특별한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 그래서 왜 뭐? 너무 당당하게 바람을 핀다고 말을 하는데 순간 남편의 뻔뻔함에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다니까요. 당신은 지금 바람피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빠한테 말하면 당신 어쩌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 너 있네. 얼마나 갈 것 같아? 나이 먹고 땡전 없이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한 애 옆에서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새벽에 울면서 그대로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곧장 향했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는 너무 지쳐서 그대로 쓰러져요. 잠들었다가 다음 날에 친정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는데 어디 가셨나요? 지금 어디 있으세요? 그러자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이내초에게 병원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 병원은 안병동이었고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을 겨우 붙잡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죠.
알고 보니 아빠는 가난한 말기 암이셨고 타이틀이 걱정될까 봐 숨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빠의 상황을 알게 되니 어젯밤에 남편이 왜 그렇게 고요하고 분위기가 뚜렷했는지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아니요. 아빠가 죽어간다 해도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는 다들에게 아픔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말았어요. 아빠는 가난 말기에 이제 연명치료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괜찮아, 내 자식아. 아빠가 다 괜찮아. 너희들에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아빠도 떠나기 전에 정리할 일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요. 그동안에는 말하지 말라고 절대 신경을 썼던 일인데 아버지는 제 손을 쓰면서 저렇게 위로해 주셨지만 그것도 너무 슬프고 아픈 마음이었기에 주체가 되지 못한 채였어요. 하지만 뒤틀린 일에 더해 남편이 그런 아버지 뒷면에서 장난을 쳤던 것 아닌지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상간녀 비서를 통해 회사 기밀 정보를 모조리 가져가서 스스로만 이득을 챙겨 회사를 파산시킨 것입니다. 그 전까지 회사 경영이 조금씩 어려워져서 아버지는 회사를 정리해야만 했는데 회사 명의 부채를 우리 모녀가 맡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정말 어떤 벼락이 내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아빠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저희 자매들은 급하게 모여서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었어요. 그 순간까지 가족들이 함께 지켜줬어요. 이별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아빠의 장례식이 진행되었어요. 아빠의 임종 때나 장례식 때 모두 남자라는 인간은 아무런 인상도 없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돈을 훔치거나 상대 여성과 알랑둥절하고 있어서 출석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아무런 말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지 않고 사랑하고 결혼한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자책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장례식에 나타나서 우리 모녀들은 놀라서 입이 다물려졌어요. 여긴 어디냐? 라며 귀여워하며 당장 나가라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먼저 고함치셨고 그 충격으로 휘청거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저도 소리쳤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미칠 거면 조금은 천천히 미쳐야지. 그년이랑 발을 찢을 생각을 하며 소리친 후 동생들이 와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말하는 남편은 상간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랑 이혼할 거니까 내가 24위 노릇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뭐 한다고 이미 죽은 노인을 가는 길을 봐줘야 하는데. 엄마는 이미 사죄를 떨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고 막내는 자기 형부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내가 저런 파렴치한 인간을 우리 언니한테 맡겼었다. 정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었지. 당장 여기서 꺼지지 못해. 내가 봤을 땐 처제는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라 어딜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거야. 아니, 애자는 처세도 아니지.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면 똑똑히 듣고 가슴에 새기란 말이야. 알겠어? 남편은 행패짓거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 동생에게 몹쓸 말까 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꺼지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당장 나가. 여기서 아빠 가시는 길을 더럽힐 필요는 없어. 그래서 남편은 그제서야 그 자리에 오게 된 이유를 밝히더군요. 내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굳이 발아걸음을 했겠어. 여기서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알았어. 어차피 바라던 이혼이었고
당장 이혼해버릴 생각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 때문에 혈압이 너무 오르더군요. 하지만 이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순순하게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혼하고 싶던 거니까요. 당신 정말 황당하다. 그래, 알겠어. 당장 이혼해. 여기 우리 쪽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이혼 서류는 변호사님 통해서 접수하면 되겠네. 그리고 남편 놈은 저에게 합의 이혼 서류를 내매더군요. 서류 속에 제 앞으로 남은 재산이라고는 결혼할 때 아빠께서 해주신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인 겁니다. 순간 억울한 기분에 속이 너무나도 아렸어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완벽한 이혼이 되었죠. 자, 이제 이혼까지 됐으니 이걸로 우리 인연은 완전히 끝이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말씀하신 대로 남편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이혼해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 대답을 하고 나서 남편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서 대답을 해주었던지 모르겠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남편인 그분은 순간 미래에 다가올 폭풍을 알지 못하고 기쁨 속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전 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우리의 계획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인 장한욱 씨의 회사 대표로 명의가 되어 있지만 그 서류는 그분이 서명한 것이며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현재 어떤 입장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 부도난 회사의 대표인데 하늘나라가 저 여자 아버지가 대표지. 당신은 이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그 정도도 모르나? 서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고인이 되신 양진봉님과 제가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3월에 본인이 서명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아무튼 서류상으로는 장한욱 씨가 대표자로 있는 이상 회사의 부채 120억은 장한욱 씨가 상속받게 될 것이며 이를 처리하지 못할 시 법적인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언장에도 회사의 모든 총책임은 사위였던 장한욱님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네요. 추가로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은 따님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될 예정이며 고인 명의로 된 생명보험도 아내에게 수령될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그다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전 남편이 나쁜 마음을 품고 저와 우리 집을 뒤통수 치려고 하는 것을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전 남편보다 한 발 빠르게 대처하고 딸들과 엄마에게는 남은 재산을 남기고 전 남편에게는 빚더미를 선물해주고 떠나셨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인지 전 남편이 속임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 위원장 일은 당장 내가 챙겨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말이나 되느냐고 나한테 빚을 120억이나 떠넘기고는 지금 장난해요. 그동안 뒤로 빼돌린 비자금이며 뭐며 그 규모만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자시간 날 때에 서류를 한번 보세요. 여기 비자금 통장 내역부터 그동안 법인카드를 장난질한 내역까지 세세하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볼 것이므로 지금부터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이며 이내 경비원에게 끌려나가게 되었어요.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꼴을 보게 두겠냐고. 너희들 전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전 남편이 자리를 떠나고 회사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생들과 엄마가 제게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언니께서는 바보도 아니시고 너희들과 엄마를 돌보는데 고생하게 될 것 같다며 절 모서리 같은 놈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다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모두 빚더미에 앉은 줄로 알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우리 모녀는 서로를 안아주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영웅이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깔끔하게 재산 문제까지 해결되었어요. 참으로 마음이 안정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 효자 역할을 충분히 하고 결국 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관 소송은 덤이었는데 한순간에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후 상관녀 역시 전 남편이 알거지가 되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놈에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하죠. 모든 일이 해결된 후에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변호사님과 만나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얼마나 예리한 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내내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 나도 그가 그렇게 헛짓거리를 하는 줄 몰랐어. 몰랐지만 아버지는 대변에서 알아보셨다. 또한 딸들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마 지금도 여전히 당신들을 걱정하느라 하늘에서 눈을 빠돌리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도 참으로 여러모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 아빠에 대해 뒤를 받지 않는 친구였기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엄마와 막내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하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중 작년 이맘때쯤 같이 보육원에서와 함께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봉사활동을 하던 언니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언니는 제 소식을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랑 갈라서게 됐다면서 건너 소식을 들었어요. 네, 언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언니가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 그놈 완전히 악질이었더라고요. 후배 녀석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수씨 소개해줬던 건데 그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나 봐요. 지수씨네 집이 엄청 유복하다면서요. 그놈이 지수씨와 연애하는 동안 사람들과만 술을 마시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한 부잣집 여자가 인생을 폈다며 그런 자신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 후배한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 말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입이 다물렸어요. 처음부터 제 남편은 높은 회사를 운영하는 부인인 저를 알고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는 계속 착한 척과 올바른 척을 하면서 아버지의 회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연기를 해왔다는 거였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고 다시 한 번 등 턱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잘못을 지은 것이면서도 정말 잘못 지은 것 같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작정을 해서 속아들기 쉬운데 어떻게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도 했습니다. 단지 인생을 공부했다는 느낌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왜 이렇게 번번이 좌절과 성공이 뒤섞이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속고 속이며 살다가 안달인 사람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저 자신에게 아빠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아빠가 떠난 때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커피앤톡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